갑옷을 벗고 일부러 전사했다는 얘기인데, 나 이것만은 정말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이수인 장관님 진짜 고소해. 날 도대체 뭘로 알고 이러는 거야. 심하게 얘기하면 유명한 얘기는 다 잘못 알려진 거예요. 전쟁이 나면 소문이 돌아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쓴 기록들도 전형적인 왜곡된 소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얘기는 우리의 일반 사람들의 정서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짜릿해. 제일 설득력 있어요. 이수인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숨어 살았다. 어차피 이거 역적으로 몰 테니까 은거에서 살았다는 설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갑옷을 안 입고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유는 다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는 조선시대부터 돌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이수인 장만 그런 게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불우하게 전사하면은 이런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땐 맨날 히틀러 살아있다. 뭐 누구도 살아있다. 누구도 살아있다. 죽은 누군가가 갑자기 좀 불운한 죽음을 당하면 아쉬운 마음에 이런 이야기는 떠도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골치 아픈 게 이제 갑옷을 벗고 일부러 전사했다는 얘기인데, 나 이것만은 정말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이수인 장군이고 내가 좀 하늘에 영원히 살아있다면 이건 고소할 얘기예요. 노량해전 자체가 임진왜란 해전 중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였어요. 그러면 정말 이수인 장군이 오늘은 이렇게 적당히 해서 몰아치고 마지막에 이제 석양이 끌 때 조용히 넘어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대격전이 벌어지면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 아니, 격렬한 전투 중에 사령관이 그냥 자리 거라 나는 간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수인 장군 얘기하면서 이분한테 가장 존경할 것이 철저한 책임감이다. 왕한테도 덤비고, 왕한테 성질이 못돼서 덤빈 거야? 내가 못 참아서 덤빈 거야? 아니면 내 권위를 침해한다고 덤빈 거야? 아니잖아. 내가 맡은 책임이라는 게 내 권위가 아니라 내 부하와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얘네들을 애꿎게 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야. 이건 지관으로서의 책임, 합쳐진 책임감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당히 하는 척해도 되거든. 안 했잖아요. 내가 부하들의 목숨과 백성들의 목숨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상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양반이야. 그런데 죽으려고 했어도 그 상황에서는 못 죽겠다. 끝내놓고 죽어야지. 가장 전투가 절정에 올랐을 때, 그러니까 절정이라는 건요, 원래 그 모든 전투가 이렇게 양쪽이 세게 붙으면 다 부서져서 결국 마지막에 부서지기 직전에 덜 부서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등자룡도 전사하고 진린도 포위되고 대격전이 벌어져서 마지막 불꽃이 확 타오르고 이수인 장군 전사한 직후에 이제 끝나면서 전투가 끝난다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일부러 죽는다고? 그거는 내가 이수인 장군님 진짜 고소해. 날 도대체 뭘로 알고 이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심하게 얘기하면 유명한 얘기는 다 잘못 알려진 거예요. 전쟁이 나면 소문이 돌아요. 특히 임진왜란은 7년 전쟁이지만 사실 격전이 벌어졌던 건 앞에 1, 2년,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정유재란, 그리고 중간은 거의 소강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막 선조가 피난 가고 막 그럴 때 사료도 다 불타고 행정 통신도 잘 안 되고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역에서는 또 지역 감정들이 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심리가 다 똑같으니까 누가 패전했다 그러면 또 이제 마녀사냥 들어가고. 저도 그건 좀 충격인데, 임진왜란 당시 얼마 안 돼서 쓰여진 기록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쓴 기록들도 이 전형적인 왜곡된 소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얘기는 우리의 일반 사람들의 정서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짜릿해. 제일 설득력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행주산성에서 행주치마라는 말이 거기 생겼다. 아니거든요. 원래 행주라는 말 썼어요. 그리고 당시 기록에도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만 뭐 성 쌓고 할 때 조금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이미 마을 사람 피난 간 상태였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실제 전쟁하잖아요. 그리고 행주산성에서 싸운 부대가 의병도 아니에요. 의병이라고 하는 건 승병 부대가 있지만 이 부대는 정규군보다도 조직이 더 잘 된
의병 부대고 승병들은 진짜 조직력이 좋아. 잘 싸워. 정확히 관군이었단 말이지.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 영화에서 보면 가끔 뭐 예를 들면 정규군이 있는데 마을 청년들이 우리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라고 와. 심지어는 막 여성분 막 노약자들까지 와. 절대 같이 싸우면 안 돼. 그거는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원래 군사 교리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투는 팀플레이예요.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뒤섞여 싸운다는 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옛날 이스라엘 키부츠처럼 차라리 마을 사람들, 지들이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끼리 싸우는 건 되지만 군대가 민간인 뒤섞어서 싸우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돼.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누군지도 모르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공식적인 기록에도 그런 얘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일본이 왜 이수인 장군을 신으로 모시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른 개념이죠. 자신의 자존심을 이제 보존하는 방법인데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 위는 띄우고 자기의 실패는 좀 변호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공통이에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면 로마가 한니발한테 깨졌어. 그러면 한니발이 이렇게 나쁜 놈이야, 악마야 이러지 않고 세상의 위대한 장군이라고 키워줘. 그게 오히려 자기의 패배를 변호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상대를 나쁜 놈 취급하고 깨진 자기 나라 장군은 악마화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바닥으로 가는 건데 두 가지 이중적인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얘들은 상대를 띄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을 변호하는 마음에서라도 존중한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다 쇼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존경하고 적장을 존경해도 매국노술이 안 듣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임진왜란은 사실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의 다 전쟁이었고 하나의 어떤 국제적인 관계로서 엉키기 시작한 게 이제 임진왜란인데 삼국의 역사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죠. 일단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예 이제 패망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을 하면서 도쿠가와 가문이 이제 메이지 유신 때까지 일본의 그러니까 16세기 이후 근세를 끌고 나오는 게 되죠. 그 계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집안의 몰락이었고 그 몰락이 임진왜란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 역사를 아주 크게 바꾼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 임진왜란 원조 때문에 명나라가 망했다. 이렇게들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다. 뭐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그것보다는 청나라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원래 한국의 구원병으로 왔던 이효송 집안이 명나라가 세워놓은 여진족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조선족 비슷한 조선 유민을 세워서 여진족을 통제를 했는데 임진왜란 참전하고 이러면서 이 이씨 집안 세력도 약해지고 이효송도 나중에 몽고군하고 싸우다가 전사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진족이 이제 그새 힘을 회복해서 누르하치가 집권할 수 있는 배경이 되거든요.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것은 임진왜란이 결정적이었는데 명나라가 재정 지원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것보다는 여진족이 통제와 감시를 벗어나서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부분이 임진왜란의 가장 큰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우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게 조선 후기의 변화가 흔히 말하는 뭐 어떤 극적인 스스로의 개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안 갔으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임진왜란 이전의 사회체제가 다 변화되는 건 전부 임진왜란 기준으로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뭐 제도가 잘못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조선 사회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경국대전 체제로 만들어 놓은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변화를 수용해서 이렇게 확 터져나가지를 못하고 그걸 누르는 방식으로 이제 엉겨붙어 왔기 때문에 조선 후기 사회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말, 개화, 뭐 일제 식민지 전쟁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일본이 뭐 우리한테 이런 걸 근대화를 다 시켜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근대화를 시켜준다 근대화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친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근대 문물이라든가 제도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자기 거를 만들어가는 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오랫동안 변화 속에서 터져 나오지 못하던 열망이 확 터져 나오면서 한국이 오늘날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던 배경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으켰던 사회 변화가 하나의 어떤 조선 사회를 부글부글 끓게 하는 불이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권율이 이제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조선 수군이 80%가 전멸하고 뭐 방어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때 가장 냉정하고 현명한 대답이 뭘까? 그리고 정말 책임감 있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뭘까?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일을 한 분들 그리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분들은 어떤 직종이든지 스트레스와 간섭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어떤 큰 국가적인 전쟁을 한다거나 원정, 정복 전쟁을 할 때 이기기도 해야 되지만 얘들이 돌아온 다음에 야 이거 누구는 영웅되고 나는 악마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 압박이 들어오고 곤경을 당하는 분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데는 이순신 장군은 그런 직접적인 기록은 안 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좋게 말하면 이걸 애국심 사명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부심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자기 자부심 그러면 왠지 좀 개인적인 것 같잖아요. 안애국적인 것 같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자기 책임과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할 때에는 자기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장사를 해도 어떤 분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뭐 손님들이 만족하고 뭐 즐거워하고 순 거짓말이다. 그냥 돈 벌리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좀 과장된 말이에요. 정말로 음식을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는데도 무조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맞추는 게 있고요. 물론 망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내가 한 10%, 20% 정도는 이익이 줄더라도 음식이란 일해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매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철학을 가지려면 또 올바른 어떤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 건강한 적어도 음식은 사람들에게 해롭으면 안 돼. 뭐 이러한 어떤 자기 철학과 자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군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사명, 해야 하는 일, 부하들에 대한 지휘관의 어떤 입장, 이런 게 확고합니다. 그래서 가끔 전쟁사를 보면 부하들이 죽는 거에 극도로 그게 그냥 목적이겠어요. 내 부하들이 희생당하면 안 돼.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돼. 또는 목표. 100명이 죽어도 1000명이 다 죽어도 좋아. 목표를 달성해야 돼. 이게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절대 극단이 아니고 극한으로 가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전투를 할 때도 애꿎은 병사 한 명이라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지만 전략적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양반이거든요. 근데 그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책임감, 사명감, 자부심, 군인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걸 못해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이순신 장군도 그런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어머니, 아들, 전우를 모두 잃었잖아요. 어머니가 이미 병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부를 묻고 막 이랬는데 이제 석방이 되니까 또 석방이 됐다고 해도 이게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반드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얘를 봐야겠다. 왜냐면 벌써 몇 년 동안 못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만나기로 한 거예요. 한양에서 석방되자마자 백의종군 하라고 했으니까 권율이 있던 총사령부로 갑니다. 거기로 가는데 중간에 이제 아산에서 오니까 배 타고 내려서 만나기로 한 건데 배에서 오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다음날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오다가 바로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그 충격이 정말 컸죠.
그런데 여기서 보통 사람은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는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사태가 딱 벌어지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더라고요. 정유재란이 시작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유재란을 위해서 일본서 다시 대군이 와야 되거든요. 철수했거든요. 이거를 부산항 앞바다에서 요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요격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산항으로 나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격하거나 부산항을 점령한다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이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조선군이 그 임무를 감당하기에는 수군 혼자서는 힘들다라는 이론이었고, 조정 대신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조가 점점 이게 오버하기 시작하고 더욱이 정유재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무 공포감이 컸던 것 같아요. 원균이 또 이순신 장군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원균이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것도 좀 명확하진 않은데 여러 정황 증거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가뜩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배경이 또 있는데 그건 빼고 요거만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말고 하여간 그렇게 해임되니까 원균 보고 부산으로 가라. 원균도 사실은 이거 틀렸구나 싶었는데, 하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명령이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그건 원균의 책임도 있고, 어쨌든 조선 수군이 전멸하는 상황은 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균의 능력이 확고하게 드러나 버린 거죠. 7천량 터지고 나니까 권율이 이제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어떻게 되냐. 조선 수군이 뭐 지금 80%가 전멸하고 뭐 방어할 방법이 없다. 자, 이제 당신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때 보통 사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어떤 위대한 장군도 사실 방법은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 이때 가장 냉정하고 현명한 대답이 뭘까? 그리고 정말 책임감 있고 뭐랄까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뭘까? 순식간에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보겠다. 당장 가서 상황 보고 연락하겠다. 그리고 바로 떠나요. 지휘관이 현장에 간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이 확실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뭐 상소 쓰자, 뭐 왕한테 항의하자, 뭐 병력 뭐 이러지. 일단 내가 가서 보겠다.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다 망가진 거 알잖아. 그러더라도 가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과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 진짜 많지 않고, 즉각적으로 가겠으면 내가 가서 보겠소다 한 태도 잘 안 나옵니다. 내가 가서 보겠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정말 나도 죽을 수 있고, 근데 정말 전쟁터에 간 지휘관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부하들 죽는 게 더 가슴 아파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막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도 아닌 척 할 뿐이지, 그 부하들 죽어나가는데 속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편하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전쟁터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 전술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옳아야 돼요. 지휘관이 자기 위치와 책임에 맞는 전술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 이순신 장군 같은 거와 원균을 비교해보면 원균은 딱 어디서 멈춘 사람이에요. 그 어느 특정 영역에서만 통해. 그런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지구전, 뭐 습격, 과감한 습격, 어떤 시간을 끌어야 될 때, 싸우지 않아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과감하게 습격해야 될 때, 우리 모두가 죽어서라도 해야 될 때, 이런 어떤 전쟁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넘어가기 힘든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 해요. 그거를 보면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어떤 사명감뿐만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했을 때는 그 하늘을 정복해서 내가 거기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도 다 반영이 돼. 내가 사는 세상은 절대 고정된 세상이 아니야. 그리고 그걸로 평생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역량이란 건 없어요. 적어도 계속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이 내 앞에 왔을 때, 뭐 우주 하늘 그러면 너무 커 보이니까 조그만 환경이 왔을 때 내가 가진 경험을 여기다 넣어서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건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는 A라는 방법으로 성공했는데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A를 A-로 바꿔야겠구나.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 이제 만화나 예술은 그냥 뭔가 영감을 받아서 공부 없이 그려내는 것 같잖아요. 대중들이 알기엔 그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런 창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창조는 전 거의 없다고 봐요. 갑자기 전술 대용을 바꿔대거나 무기를 바꿔대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와 하는데 창의적인 전술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판단력과 결단력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역시 명랑회전이죠. 전쟁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고요. 신중해야 될 때가 있고 돌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수인 장군이 신중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과감해야 될 때는 과감하거든요. 개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보기에 좀 과감해 보이거나 좀 신중해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 전략에서는 가장 적절한 전략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단력을 발휘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신중하냐 결단력이 아니라 결국 알아야 돼. 자기가 하는 업종, 자기의 세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알아야 돼요. 그게 결국 통찰이고 분석력이고요. 세계적인 유명한 요리사는요. 맨날 저기 피망 냄새만 맡고 저기 레시피만 읽을까?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세계적인 요리사가 된다. 또는 어떤 문명과 문명이 다른 요리를 접합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요리사 영역, 레시피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못 돼요. 예술가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영역에 대한 영역도 넓혀야 돼요. 아, 나는 이 직업이니까 요것만 봐야지 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밖에 못 벗어나요. 그리고 남이 하면은 운이다, 신통력이 있나 보다, 초인인가 보다, 아니면 나보다 결단력이 센가 보다. 근데 저는 기본적인 거는 지식과 통찰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이라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 이제 만화나 예술은 그냥 뭔가 영감을 받아서 공부 없이 그려내는 것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그런 뜻이 아니니까 만화가 예술가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대중들이 알기엔 그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런 창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창조는 전 거의 없다고 봐요. 모든 창조는 뭐냐면 기존의 것이 시대와 환경과 무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임무에서 가장 적절한 세팅을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 하기 위해서 신무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신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기존의 것을 새롭게 세팅하는 거죠. 전쟁과 전술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세팅을 과거에 했던 그대로 또는 목적과 구별 없이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잘하면 창의적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조금 바꾼 거 정도는 안 보이겠지. 예를 들면 뭐 똑같은 진영을 쓰는데 갑자기 뭐 앞에 선수상을 뭐 안젤리나 졸리로 바꾸자 뭐 이런 것도 창이라면 창이지만 그런 거는 뭐 그냥 아이디어처럼 보이죠. 갑자기 전술 대용을 바꿔대거나 무기를 바꿔대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와 하는데 그거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세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런 세팅을 바꿨을 때 병사들이 따라와 줄 수 있는. 나는 세팅을 바꿨는데 병사들이 못 따라와.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지휘관은 그것도 생각해야 돼. 오늘 새로운 세팅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부하들이 전혀 연습 안 해봤지만 이 정도는 한 7, 80% 따라와 줄 거다. 그러면 전쟁은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럼 이긴단 말이에요. 30%밖에 못 따라와 줄 거다. 그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지휘관의 능력은 내가 어떤 새로운 오늘 적합한 걸 만들었을 때 병사들이 7, 80%는 따라올 수 있는 역량으로 평소에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지휘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평소에 애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경직된 체제 속에서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애들은 갑자기 바꾸면 30%도 못할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지휘관은 알아야 돼. 그런데 가능한 거는 미리 예행연수 다 해보는 거지. 근데 전쟁 중에 예행연습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을 때의 창의적인 전술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 부대의 역량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지휘관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창의적인 지휘관은 처음에는 항상 고생하는 거예요. 병사들도 욕하고 주변 애들도 욕하고 특히 이제 관료 조직 이런 거는 생각해 보세요. 훈련하는데 트럭이 뭐 타이어가 빠졌어. 도랑에 굴렀어. 탱크가 굴렀어. 너 왜 그랬어? 아, 평소에 다니던 길로 안 다녀서. 왜 평소에 다니던 길로 다녀야지?
그러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맨날 비난하면서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만 하잖아. 그런 군대는 전쟁 때도 적응을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걸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시도 속에서 이루어졌냐를 보고 해야지.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얘기할 때 명랑해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등등하지만 결국 세팅이 잘 되는 거고요. 병사들이 그런 세팅을 잘 따라와요. 후에 장수들도 훌륭했고. 저는 맨날 특급, S급, 스페셜급하고 1급, 2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스페셜급은 등수를 나눌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왜 스페셜이 됐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전쟁사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되게 정복 전쟁을 한 사람들이에요. 방어를 잘해갖고 유명한 사람들은 좀 적어요. 거의 드물고. 그 영국의 웰링턴은 평생 방어만 잘해갖고 방어의 귀재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 전투 형태가 방어였지 그 사람이 싸운 데는 스페인, 네덜란드, 유럽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땅에서, 낯선 땅에서 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장수들은 결국 정복이나 외국에 가서 싸운 사람도 유명해져요. 그거는 무슨 옛날 역사가들이 침략자 악마를 동경해서가 아니라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그리고 특히 정복 전쟁은 어쨌든 옛날에는 물자 이런 게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빠른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 가서 빨리빨리 그런 전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창이라든가 어떤 남다른 능력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방어 전투만 한 사람들은 아무리 잘 싸웠어도 이런 역량을 증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바다에서만 싸웠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장군들보다는 어쨌든 세밀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명랑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S급이라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자기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창의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지식, 식견, 통찰력 이런 게 풍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놀라운 거는 이건 세계도 유명한 지휘관들이 되게 공통점인데 전쟁도 안 가봤는데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데도 한 실전 경험 탁월한 해본 사람처럼 활동한 지휘관들이 있어요. 누구는 몇 년 해도 그게 안 돼요. 근데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첫 전투보다 달라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지. 저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싸워봤길래 저런 짓을 하나. 근데 그게 똑같이 글로 배우고 지식으로 배워도 지식을 얼마나 잘 습득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좀 천부적으로 통찰력, 분석력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순신 장군도 거의 완전 슈퍼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도 잘 했을 것 같아요.